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이몽진입니다. 올해 설에는 설레고 분주하게 연휴를 보내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가족 간의 얼굴을 대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명절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특히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대권 주자들의 정책 대결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시사토론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정치인들을 만나보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권 주자로서 진작부터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전북과의 인연, 전북 도민들과의 친밀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당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누차 언급을 하셨는데요. 먼저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지 못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할머니가 고창, 어머니도 고창, 제 아내는 순창서 나서 전주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전주고등학교 물리선생을 하셨는데요. 장인 장모님 모두 전주에 사시다가 두 분이 치매가 돼서 수도권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처가를 갈 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 이 어려움 극복하시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여러분의 어려움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또 정부의 방역 정책, 대표 취임 후 6개월 동안 직면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우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력 덕분에 비교적 잘해온 편이지요. 방역 잘했고 이제 국산 치료제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진단, 치료, 예방 3종 세트를 다 갖춘 거죠.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긴장이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견디시면서 이 고통의 강을 빨리 건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방역에 국민들의 협조 또 당국의 철저한 대책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국민들의 이제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급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당정 협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빨리 이 협의를 마치고 어려운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 국민 지원과 어려운 분들 지원, 이른바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실시한다가 아니라 협의를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겠다라는 것이고 전 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인데 경기 진작을 꾀하려면 코로나가 진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경기 진작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그게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시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느 것이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늦지 않게 최대한 많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좀 노출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도
뭐 조건을 내놓고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원 조달 방법이나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재원 조달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빚을 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출 구조 조정이라 해서 예산에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 하는 것을 조금씩 깎아서 이쪽에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 조달 방법도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럼 전체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이제 계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코로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이제 협의를 막 시작한 마당에 제가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1차 때는 뭐 14조 원대였고 3차 때는 9조 원대. 이건 이제 선별이나 복지냐 이렇게 합산을 하다 보면은 20조 원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진정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런 국면입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원 정책의 한계도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대표께서 또 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요새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내용이신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심적인 역할은 정부 재정이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려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할 때 서로 연대하고 협력했던 것처럼 마치 마스크를 어떤 사람이 혼자만 100장을 갖고 있고 옆 사람은 마스크도 못 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전 못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적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같이 쓰는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나 혼자만 그걸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어느 분야가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중에 일부를 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눠 쓰고 고통을 분담하자. 그러면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신 분께도 보상을 드리겠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드린다거나 또는 연기금 투자, 국민연금이나 투자를 그쪽에 더 먼저 해드린다거나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드릴 때 그 기업 물건을 더 먼저 사드린다거나 그러면 그 기업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서로 지탱해드리고 서로 돕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이 시기에 뿌리 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조금씩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더 확산되도록 지속되도록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뭐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이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 법안이라 하면은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 연대 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이지 않겠습니까? 당 안팎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또 우선 야당과의 또 온도차도 클 것 같은데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이익공유제는 상생연대 3법 중에 일부고요. 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생연대 3법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좀 채워드리자. 그리고 이익을 나누자. 이익을 나누는 방법 중에 사회연대 기금에 돈을 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좁은 의미의 이익공유는 무슨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끼리 나누는 것이고 사회연대 기업은 특수한 관계에 없지만 함께 나누는 것. 예를 들면 한중 FTA 체결한 뒤에 중국과 무역화해서 돈 버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그거 가지고 농어촌을 도왔다든가 이런 일이 연대 기금에 해당됩니다. 그 세 가지 다인데요. 당내에는 의견 차이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얼마를 더 드릴 것이냐 하는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야당 쪽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보수적인 야당, 지금 국민의힘 쪽은 왜 기업들을 자꾸 팔을 비트느냐. 이렇게 하고 정의당 쪽은 팔 좀 비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강제로는 하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하되 인센티브를 들여서 그것을
동참하시면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선을 1년여 남겨두고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결정이 뜨거우신데 대표께서 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그런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가지 기본 정책,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로서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사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직은 서로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실랑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 눈에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정책은 검증해야 됩니다. 그것을 학계와 정계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발의하신 이익공유제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뭐 상당히 방점을 두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께서도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은 포용적 정책의 대표가 될 것이다.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럴 때쯤에 우리 대표께서는 또 이제 우분투를 또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한번 뭐 이 기회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분투가 아프리카 어느 종족의 말인데요. 네가 있어 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그 동네에 가서 아이들 달리기를 시키면서 과일을 갖다 놓고 빨리 1등으로 들어오는 애한테 다 줄게 했더니 손잡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분투. 옆에 내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 과일 같이 먹겠다. 그래서 그 우분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네. 네, 이런 우분투의 그 정신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뭐 확산되기를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바람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기업들이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제로 대기업들은 협력 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만 그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왕에 하고 계시는 걸 더 확산되도록 하자. 이거 이제 이익 공유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건 사회연대기금 방식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것이고요. 손실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해서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를 하다 보니까 손해난 분들은 메꿔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헌법에도 나온 얘기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화제를 바꿔서요. 부동산 안정화 정책 현 정부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만은 그 뭐 효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게 뭐 전반적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정책이 지역에서는 이제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전주는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새롭게도 분류가 되고 또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이제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선회될 것 같은데요.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엊그저께 국토부가 발표했던 그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 정책을 만들 적에 당정 간에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발표한 걸 또 당이 딴소리 하면 혼선이 와서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까지도 이제 풍선 효과가 있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80만 호, 서울에 30만 호 공급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은 공급이죠. 그것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고 또 특히나 주택이 양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주택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급의 다양화도 이번에 이루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은 83만 호 이렇게 뭐 계량적으로는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정보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걸로 해서 부동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기미라든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입법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전광석화처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어느 지역인지를 아직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올 때쯤이면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대표께서 발표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정책 안에 대해서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지 사회로 옮겨간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가 우리 복지 제도의 근간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보수 정권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해오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섰는데 어떤 건 2만 달러 시대의 기준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만 달러 넘는 기준으로 분야별로 들쭉날쭉하지 않게 하고 특히 빈칸을 없애자 이런 것입니다. 빈칸을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복지제도는 가구별 지원인데 혼자 나와서 사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별 지원이 효과가 별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 예를 들면 대리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혼자서 여러 군데 계약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기존의 그 노동자는 사용자와 내가 1대1 관계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여러 명이고 노동자는 한 명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의 보호의 방법이 이제는 다양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자. 수용하려면 개인별 지원 그리고 계층별 지원도 있지만 생애 주기별 지원 이것이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신복지제도이고 그것을 이제 생활 기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에서 최저 기준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맞춰 드려야 되는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해야 하는 기준이고 적정 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국가가 개인과 함께 노력해 가야 하는 그런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복지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종합판이다, 계승보완 발전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명명을 하셨고, 네, 범국민 특별위원회도 발족하시겠다. 뭐 혹시 또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셨는데 그 안에 6가지 이제 부문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득, 주거, 복지, 교육, 돌봄, 환경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득하고 주거를 맨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놓으셨는데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순서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고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4대 보험의 획기적 확대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예, 고용, 건강, 연금, 산재 이게 4대 보험인데요. 지금은 어떤 노동자는 산재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아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거나 그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을 빨리 사회보험 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아까 그 4대 보험이 중심입니다. 그 체제 안으로 넣어서 그래야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4대 보험의 급속한 확대,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신복지 체제가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만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다소 파격적인 이제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 이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이제 결혼이라든지 취업,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떻게 구비돼야 되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그 아까 아동 수당은 그냥 단번에 18살까지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첫 해는 초등학교 졸업생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면서 하는데요. 유럽 선진 국가들은 이미 그 나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16살까지는 의료비도 모두 무료고요. 학비도 뭐 대학까지 무상이라든가. 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님이지만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건 전부 국가 책임으로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생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덜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물론 재정 감당 능력을 봐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청년 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복지가 계층별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세대별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아이들에게는 아동수당, 중간이 비어 있어요. 청년이. 근데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에 맨몸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때거든요. 쌓아둔 돈은 없고 갑자기 해결해야 될 일은 많아지고 그 청년들께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하면서 도전하려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지금 올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것이 청년 주거급여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초창기라서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채우고 이제 학생 때는 어떻게 신용불량자 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취업할 때는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가, 창업하고 또 실패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차제 그러면 청년들에게 한번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참 안타까워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라떼 하면 싫어하는데 라떼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저 대학생 때하고 주거 사정이 비슷해요. 예, 벌써 40년 이상 지난 옛날 얘기인데 어째 그거 하나 개선하지 못했던가 저 자신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월세 못 내서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저희 아버지 세대로 다 끝냈어야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의 현실화 문제, 적어도 청년들이 공부하고 취직하고 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좀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견뎌주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께서 이렇게 맞춤형 복지도 이렇게 강조하시고 특히나 청년들에게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 시절에 100원의 택시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영화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맞춤형 복지 정책이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뭐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좋았어요. 100원 택시는 오지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택시를 부르면 100원짜리 쿠폰을 드리는데요. 쿠폰 하나만 드리면 이제 5,000원 나온다 그러면 4,900원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이제 공짜 돈 같지만 사실은 오지 벽지에 노선버스 집어넣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요. 버스는 손님이 있건 없건 다녀야 되거든요. 그 큰 차를. 그럼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택시는 부를 때만 가니까요. 그리고 이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략이 몸에 배가지고 100원밖에 안 드는데도 4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4명이 합성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가 누구네 집 몇째 아들인지 다 압니다. 근데 100원을 꼭 받으면 나중에 한 말씀 해요. 누구네 집 몇째 아들 가 못 쓰겠더만. 그 다음부터 100원을 안 받아요. 그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렇게 전략하시고 그렇게 이제 읍내 나가시면 목욕도 하시고 장도 보시고 약도 사고 손자도 보고 오고 친구도 만나고 짜장면 집에 짜장면 집, 읍내 경제가 활성화돼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급속히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그걸 수용을 하셔가지고 전국화됐어요. 시 단위 이상은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군 단위 이하는 농림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는 원래 승합차로 그 오지벽지를 다녔는데 차가
좁은 길 들어가기에는 승합차가 너무 커요. 그래도 우리 송화진 지사님 그 택시로 바꿨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의 비전, 전북의 희망에 대해서 좀 당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힘들지만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걱정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표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 김제군청에서 최고위원회를 할 적에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가 있는 공공기관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그 지방의 대학 출신들을 30%까지 채용하라. 이렇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0%를 더 얹으면 어떠냐. 30%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으로 하고 20%는 다른 지방의 대학 출신. 전주에 농어촌 공사는 나주에 있고 전주에 이제 농촌진흥청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업에 관한 곳이 전주에 많이 가 있는데 이제 전북대학 또는 원광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충남대학 출신이 농촌진흥청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30위에 있는 20% 범위 내에서 조금 이익을 볼 수 없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다른 지방대학 출신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단지 이제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새 제도 시행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을 하자라든가 50%가 너무 많다면 좀 내리자거나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지방 소멸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멸위기 지역을 돕는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곳 도와주는 법보다는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법이 더 시급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가지요. 그래서 낙후된 곳으로 기업이 이전을 하면 법인세를 좀 깎아드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지역 균형 뉴딜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이라는 이제 거창한 구호만 나왔지 그 추동력은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대표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그 대상이 숫자가 많지 않고 기관이 작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있는 공공기관을 옮기려고 봤더니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신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은 제일 가깝게 현찰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죠. 올해부터 지역균형 한국판 뉴딜이 본격화되는데 예산의 47%가 지역균형 뉴딜로 가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지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도 우리 한국판 뉴딜에 꽤 많이 관계가 되지요. 저 풍력발전 새만금에 들어가는 이쪽에 꽤 많이 있으니까 그린 뉴딜하고 그것이 지방에 가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새만금 사업 말씀하셨으니까 새만금은 이제 개발 사업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또 수소와 탄소 산업 등에서 이제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총리도 역임하셨고 지금 당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전북의 힘이 될 만한 그런 비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새만금 개발 공사를 처음 만들었고 개발청도 그 현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프라
남북도로, 동서도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속도가 날 겁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돈이 되는 사업을 어떤가 할 거냐.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요. 그건 어차피 재생에너지는 어딘가는 해야 되겠고 새만금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놓고 보면 에너지는 어차피 국가가 필요한 거고 좋지만 탄소 산업, 수소 경제, 전라북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전주 외곽에 있는 효성의 그 탄소 섬유, 탄소 그쪽은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공장입니다. 일본의 도레이가 회사로서는 더 큰데 공장은 소규모로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요. 근데 효성의 그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도레이를 능가합니다. 굉장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희망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경쟁력도 급속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도 어차피 미래 사회에 글로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잘 된 거라 생각하고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전라남도의 경우 나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구축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새만금에도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지 않겠습니까? 네. 두 지역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차별화 방안 어떻게 찾아야 될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차별화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는요. 어차피 어딘가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죠. 전라남도는 신안 섬 쪽으로 발전량은 새만금보다 더 크지요. 그리고 새만금은 탄탄하게 이제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앞으로 한국전력을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에 모아져 가지고 여기저기 배급이 되는 크게 보면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까지 시야에 넣고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아직 한국전력이 거기까지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북유럽 덴마크에 있는 DONG 동에너지라고 하는 데가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걸로 완전히 다시 일어섰어요. 북유럽 쪽의 전기를 모두 배급하는 우리 한국전력이 기왕에 거기 왔으니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만금과 신안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아직 이 토론의 장을 빌려서 못하신 말씀이나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제 생활권이 전라북도였습니다. 저희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전라남북도 경계선 개울에 붙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쪽인데 생활권은 북쪽이어서 보름날 이 불싸움도 전북 애들하고 같이 했고요. 학생 시절에도 술 친구가 죄다 전라북도에 있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고향, 아내의 고향, 할머니의 고향이어서 제 마음속에 참 따뜻한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매력과 장점, 맛과 멋을 살려가면서 전북의 중흥을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고 기원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주 MBC가 준비한 특집 시사토론 대권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